안녕하세요. 자식 잘못 키운 죄 달게 받는 중인 60대 여성입니다. 어디 말하긴 우습고 그렇다고 가슴에 묻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에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하며 털어놓으려고 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첫째 아들이에요. 아들은 손이 귀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나는 석호를 막내로 낳아 그 전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때는 그놈의 아들이 뭐길래 날 이렇게 고생시키나 했는데 내가 이 나이 돼보니 알겠어.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가장 중요한 일은 아들을 낳는 거다. 너는 아들만 낳으면 만사형통 그 후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하자마자 제 손을 붙잡으시며 꼭 아들을 먼저 낳아야 한다 신신당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보통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첫 아이가 아들이라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아들을 낳은 제게 그 뒤로 그 어떤 터치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숙제를 해버려 후련하다며 제게 정말 잘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 고부 갈등이나 부부간의 문제로 특별히 힘들다거나 고된 것은 아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첫째 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스트레스로 입원하는 일도 종종 있었죠. 아들이 온 집안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차지했다고 했죠. 신혼 초까지 살아계셨던 시할머니로부터 해서 시부모님과 고모님에 이르기까지 그저 장손이 잘 먹는 것이 삶의 낙이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아들을 앉혀놓고 끊임없이 이것저것 먹이셨어요. 원체 잘 먹는 아이긴 했지만 시댁만 가면 쉬지 않고 먹으니 어려서부터 몸집이 상위 0.1%는 됐을 겁니다. 거기다 장손 보는 재미에 푹 빠지신 시댁 어르신들이 아이를 일주일씩 데리고 있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저야 육아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되고 금이야 오기야 알아서 잘 돌봐주시니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눈에 띄게 살이 붙어있는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는 먹어도 너무 먹는다 싶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대체 그 사이에 얼마나 먹이셨길래 애 배가 저렇게 나왔어? 요즘도 한 수 데리고 나가면 5살은 되어 보인다고 하는데 누가 3살짜리 애라고 하겠냐고. 왜? 보기 좋기만 한데. 못 먹어 빼짝 마른 것보다 사내 대장부가 잘 먹고 다부진 체격을 갖는 게 낫지. 거기다 통뼈라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 손주가 자기 체격 닮았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애가 편식해 음식 가리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자랄수록 음식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 많아지고 먹을 것으로 문제가 생기자 슬슬 이건 아닌데 싶었던 거죠. 시댁에선 백숙을 먹어도 다리 2개를 전부 아들에게 내어주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들이 먹는 게 훨씬 보기 좋다시며 양보한 거죠. 특히 시댁에서 그렇게 아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양보하는 일이 잦자 자연히 아들은 식탁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던 거예요. 저는 아들이라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학교 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튀지 않는 기본적인 식사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시댁에서야 시부모님이 앉기도 전에 먼저 앉아 식사를 시작하고 있어도 예쁘다 하셨지만 집에선 남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들면 따끔하게 혼내며 식사 시간에도 예절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했죠. 아빠가 먼저 수저 들기 전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알겠어? 왜 그래야 하는데?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5분 못 참아 죽는 사람 없어. 벌써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짜증나.
그럼 아빠 보고 빨리 오라고 하든가. 왜 빨리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건데? 물론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함께 식사할 때 어른을 먼저 기다렸다 식사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 자기 밥 공기 위에 쌓아놓는 게 왜 나쁜 건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이, 정한나. 왜? 갈비 먹지 말라고. 내 거라고. 정한수, 지금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양손에 고기 들고 있으면서 왜 한나 먹는 거 가지고 그래? 정한나가 먹으면 내가 많이 못 먹잖아. 다 먹으면 엄마가 또 해주면 되잖아. 그럼 너만 먹어? 여기 한나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아, 진짜 짜증나. 할머니는 다 나한테 준다고. 할아버지도 나 다 먹으라고 하는데 왜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다 안 주냐고. 그렇다 보니 2살 터울의 딸과 먹을 것으로 다투는 일도 잦았고 겨우 밥상머리 교육을 해놓아도 시댁에만 갔다 오면 도루묵이 돼서 무척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혼을 내는 것은 순전히 제 몫이라 어려서부터 아들이 저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속상해 울 때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곤 하는데 아들은 할머니를 찾아 울곤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제가 뭐라든 그저 손주 사랑에 여념이 없던 시댁에서도 저의 교육 방침이 못마땅하기도 했을 겁니다. 예,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냥 먹게 둬라. 어머니, 지금 한 수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예절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유치원에서도 벌써 점심시간마다 선생님들 애 먹는다고 부탁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애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주면 되는 것을 애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유치원에선 한정된 음식이 있는데 자기 거 다 먹고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거까지 먹어버리는데 유치원에서 좋아하겠어요? 식탐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학교 가서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학교야 원래 그런 거 가르치는 곳인데 배우다 보면 나아지겠지. 지금은 고작 해야 7살인데 애가 뭘 안다고 먹을 걸 못 먹게 하느냔 말이야. 어머님이야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했지만 유치원에서 그런 아이가 어디 달가웠겠나요. 맞벌이 부부로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입장이라 선생님에게 굽실거리는 것은 늘 제 몫이었죠. 하도 잘 먹는다, 최고다 그런 소리 듣고 자란 터라 그런지 많이 먹고 잘 먹는 게 자기 특기라고 생각하는 애였어요. 그러니 과자를 먹더라도 제 손에 든 과자는 일단 자기 거고 동생 손에 든 것까지 자기가 먹어야 직성이 풀렸죠. 그거 내 건데? 원래 이거 내 거야. 할머니가 나 먹으라고 준 거거든? 아니야. 엄마가 나 먹으라고 사준 거란 말이야. 여기서 네 거가 어딨어? 할머니가 다 내 거라 그랬어. 앞으로 나한테 허락 받고 먹어. 그런 법이 어딨어. 엄마. 그래서 식사 시간이든 뭐든 뭘 먹을 때마다 전쟁통이 따로 없었어요. 솔직히 편한 것만 생각하자면 알아서 먹으라고 아들 곁에 먹을 거 쌓아두는 게 제일이긴 했죠. 하지만 애가 너무 살이 찐 데다가 식탐 부리는 게 보이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나요? 결국 아들 과자를 몽땅 뺏어놓고 밥도 정량만 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배고프다고! 배고파! 배고파도 참을 수 있어. 저녁 먹었으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어도 인간은 살 수 있다고. 나는 못 살아.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나 죽는다고. 안 죽어. 정한수 너 빨리 들어가서 자. 안 그럼 내일 아침도 없을 줄 알아? 그러면 아들은 잠도 자지 않고 과자 달라 야식 달라 시위하듯 난동을 부렸어요. 저는 어떻게든 지지 않을 생각으로 모른 채 했지만 결국 남편은 포기하며 음식을 내어주곤 했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도 싸우는 날이 많았는데 결국 그 두 남자의 싸움에 이골이 난 저도 반 포기하고 말았죠.
그러다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더랍니다. 안 그래도 통통을 넘어 뚱뚱한 체형이라 또래 애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쉬웠어요. 온통 머릿속에 먹을 것 투성이인 아들을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아들에게 친구들은 자기 먹을 것을 호시탐탐 탐내는 악당 같은 사람들이었으니 자기가 먼저 다가가지도 않고요. 결국 학교 신체검사에서 비만 판정을 받은 데다가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담임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저는 다시 밥량을 줄이고 다이어트를 시켜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기 한수 어머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한수 집에서 밥을 안 주시나요? 네? 그럴 리가요.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다이어트 시키려고 밥량을 줄이긴 하지만 딱 정량으로 주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한수가 집에서 엄마가 밥을 안 준다고 급식을 3번씩 받아 먹고 있어요. 네? 5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급식실에 1시간 동안 머물면서 급식실 마감할 때까지 남은 음식을 다 받아 먹고 있는데 그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수 식습관을 바로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하던지요. 결국 그날 너무 속상한 마음에 남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주변 애들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점심시간엔 애들이 후다닥 밥 먹고 축구하든지 놀기 바쁘다던데 내 아들은 점심시간 내내 급식실에 살며 문 닫을 때까지 먹기만 하고 있다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러니 남편은 아직 초등학생일 뿐인데 너무 과민 반응이라며 여전히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학교에서 오빠가 쪽팔려 피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딸을 혼내지 아들을 혼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저만 안간힘을 쓰면 뭐합니까? 집안 식구들이 하나도 협조적이지 않은데요. 그 집에서 아들이 심각한 비만에 식탐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은 저와 딸밖에 없었어요. 딸은 음식 문제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서는 밖에서 만나도 아른 체를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한수야, 그러지 말고 엄마랑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먹을 것도 줄이고 운동도 하면 살은 금방 빠질 거야. 운동은 힘들어서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먹을 걸 못 먹으면 자꾸 그게 생각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처음엔 누구나 어렵고 힘들지. 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인 습관이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고쳐지겠어? 그러지 말고 엄마랑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그래야 네가 나중에 더 편해지지. 언제까지 친구 하나 없이 그렇게 지낼 거야? 아들도 친구가 없이 지내는 삶이 싫기는 했는지 노력은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작심 3일이 뭐예요? 작심 1일도 어려웠는데요. 명기에 밥을 퍼먹는 아들에게 일반 밥 공기를 주었는데 그걸 3번에 나눠 다 먹고는 더 주면 안 되냐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운동 1시간이라도 하고 오면 더 준다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나가지도 않았죠. 차라리 운동을 안 하더라도 먹는 양을 줄이면 빠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온 식구가 잠든 밤에 냉장고며 찬장을 뒤져 다 꺼내 먹는데 빠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장병도 달고 살았고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을 들락거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130kg에 육박했는데 그렇다고 남편의 바람처럼 특별히 키가 큰 것도 아니라서 진짜 그냥 뚱뚱한 고등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체육대회라도 하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였어요. 돼지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따라다녔는데도 면역이 된 건지 그 정도로는 상처도 안 받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다 보니 시댁 어르신들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한 소리 하기 시작했죠. 한수야,
사람도 많은데 너 혼자 먹겠다고 네 밥그릇에 고기 다 쌓아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고기를 더 시키면 되잖아요.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못 먹을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먹을 때는 예의를 차려야지. 왜요? 할머니가 나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 아들에게 대하던 행동이 있으니 그럴 때마다 말문이 막혔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며 식사 예절을 가르치게 협조해 달라고 했을 때마다 외면했으니 제게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밖에 데리고 나가기 창피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가족 외식 때야 알아서 실컷 먹으라고 음식이라도 많이 시키면 된다지만 지인 가족 모임에 데리고 나가려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차올랐어요. 한수야, 오늘 만나는 분들은 아빠 친구분들이고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식사 예절 잘 지켜야 돼. 너도 이제 17살인데 그 정도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할 수 있잖아, 응? 알았어. 절대 어른들이 식기 들기 전에 음식 먹지 말고 네 그릇에 음식 쌓아두거나 먹고 싶은 음식 네 앞으로 옮기고 허겁지겁 먹는 것도 절대 안 돼. 알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도 번번이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인들도 어릴 때야 잘 먹어 좋다고 칭찬했지 고등학생식이나 된 애가 식탐 부리는 모습을 보고 귀엽다, 잘 먹어 좋다 그런 소리가 나오겠나요. 늘 아들의 식성에 관대했던 남편도 슬슬 창피함을 느끼고 가족 모임은 잡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수능날이 되었는데 아들은 수능날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가 잘 된다며 가족 나들이 때나 썼던 5단 찬압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다 먹고 어떻게 시험을 봐. 나는 집중력을 높이려면 제대로 먹어야 한단 말이야. 제대로 안 먹으면 배고파서 시험도 못 볼 것 같은데 그냥 싸줘. 싸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싸줘도 문제고 안 싸줘도 문제였어요. 아들 말마따나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해 집중력이 떨어지느니 굳이 따지면 싸주는 쪽이 차라리 더 나은 선택지 같았고요. 결국 5단 찬압에 아들이 원하는 제육볶음과 갈비, 각종 과일과 반찬을 싸서 수능날에 돌려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험 점수가 나와서 보니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특히 점심 먹고 난 직후에 시험 점수가 완전히 바닥으로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애는 아니어도 너무하다 싶은 수준이었죠. 대체 점수가 왜 이 모양이야? 9등급이라니. 아니, 나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 잠들어서. 뭐? 잠이 들어? 어떻게 수능 시험날 잠이 들어?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고 나니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잖아. 뭐? 너가 그만큼 싸줘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나도 그렇게 잠이 쏟아질 줄은 몰랐지. 긴장해서 그래.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었어요. 그렇게 어거지로 1년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일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일이라곤 앉아서 먹고 TV 보는 것밖엔 없었어요. 한두 달은 쉬다 공부하고 싶다면서 정말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먹고 자기만 하는데 안 그래도 둔해 보이는 몸이 점점 더 불어나기만 했죠. 보다 못한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트림과 동시에 결심한 듯 아들을 설득했어요. 한수야, 그러지 말고 눈 딱 감고 30kg만 빼보자. 너 이렇게 살다간 죽어. 앞으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해야 하는데 이 몸으로 널 받아줄 곳이 있을 것 같아?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사람들도 보기에 좋은 사람 뽑지. 너같이 두뇌 움직이는 것도 힘들 것 같은 사람을 고용하겠어?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어떻게 30kg를 빼? 사람이 하고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딨어? 할 수 있어. 잔말 말고 아빠 말대로 해봐라. 아빠가 도와줄게. 그렇게 시작된 특훈은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밥량을 줄이고 함께 1시간가량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틈만 나면 몸이 좋지 않다, 어지럽다는 핑계를 대며 운동을 빼기 일쑤였어요. 꾀병 아니냐고 다그치자 정말이라고 호소하기에 병원에 갔더니 갑작스러운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장기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그만큼 찌고 움직임이 둔해지면 혼자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거지만 주변 사람들도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몸이 둔한데 씻는 건 또 얼마나 제대로 씻겠습니까?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많으니 대충 비눗물이나 흘려보냈고 몸집이 크고 몸에 열이 많아 땀을 많이 흘리는데 제대로 씻지 않으니 냄새도 나고요. 아, 진짜 냄새나. 뭐? 오빠 방에도 오빠한테도 너무 냄새 난다고. 아이씨, 그래서 어쩌라고? 저희는 부모라고 어느 정도 성질을 죽이고 사는데 만만한 게 여동생이라 그런지 얼마나 욕을 해대고 화풀이 했는지 몰라요. 그나마 저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선 야단이라도 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학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겠다 벼르며 자기 오빠를 버러지처럼 바라보았어요. 어려서 아들 식습관 하나 잡지 못한 것이 집안 곳곳에 문제를 일으킨 셈이 되었죠. 뒤늦게 후회하며 아들 인생이 걱정돼 노력하자 도와주겠다 했던 남편은 아들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해 폭발하고 만 겁니다. 어느 날 회사 갔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다짜고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들 뒤통수를 후려 갈긴 거예요. 아, 야, 이 새끼야! 그리고 남편은 늘 회사에 들고 다니던 도시락 가방을 꺼냈어요. 시간도 돈도 아낀다고 해서 매일 아침 싸주던 도시락인데 남편이 그 도시락통을 열고 아들 머리 위로 쏟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생쌀이었죠.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진짜 사람 새끼야? 아무리 식탐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지 아빠 도시락까지 까먹고 그 안에 생쌀을 채워넣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런 게 아니면 한나가 그랬겠냐? 네 엄마가 멀쩡한 반찬 대신 생쌀을 집어넣었다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든? 어떻게 된 게 정도도 모르고 사람이 기본 개념이 이렇게 없어? 남편은 날이라도 잡은 듯이 폭발해서 쉬지 않고 아들에게 분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죠.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러게 제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 진작 잡아야 한다 그렇게 일렀는데 귓등으로 들은 결과였죠. 저건 병이야, 어? 병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어. 한참 아들을 혼내 안방으로 돌아온 남편은 침대에 걸터 앉아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잣말하듯 남들 보기 부끄럽다느니 어떻게 저런 게 내 아들일 수 있냐느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은 말들을 개의치 않고 쏟아냈어요. 그날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았고 확실히 이전과 달랐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 바로 휴직계를 내고 돌아왔거든요. 대체 뭐 때문에 일까지 쉬어야 하나 그랬는데 남편은 아들 곁에 24시간을 붙어 감시할 작정이었어요. 게다가 아들을 방에 감금하다시피 하고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죠. 아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안 하면 네가 살을 뺄 수나 있겠어? 지금 당장 살도 살이지만
너 그놈의 식탐 못 고치면 취직은커녕 결혼도 힘들다. 너 평생 그렇게 혼자 늙어 살 거야? 나이 든 엄마 아빠 짐 돼서? 앞으로 식사는 삼시세끼 정량만 먹는다.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 운동도 필수야. 아들은 화장실 운동회에는 방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스태퍼처럼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주고 하루에 1,000개씩 하게 시켰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나오니 아들도 어거지로 하긴 하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힘은 힘대로 드니 다 큰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더라고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을 앞세워서 봐줬다간 도루묵이 될까 싶어 저도 모른 척하느라 안간힘을 써야 했죠. 학교 다닐 때야 양껏 먹지 못하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 그런 핑계라도 댔지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는 재수생이라 더는 핑계댈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해선 대학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적어도 30kg을 빼서 100kg 안으로 들어가면 원하는 음식을 사주겠단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은 오로지 30kg을 빼기 위해 태어나 처음으로 절제란 것을 뼈저리게 배워야 했어요. 밥도 적게 먹고 밤낮으로 남편과 운동을 하러 다니니 살이 좀 빠지는가 싶었죠. 저는 그것 때문에 식구들 식단에도 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아들은 제대로 양껏 먹지도 못하는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아들을 두고 저희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은 먹지도 못할 음식을 시켜놓고 약 올리듯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딸은 그림의 떡처럼 자신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아들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먹어봤자 맛있지도 않다며 음식 거부를 시작했죠. 아이, 싫은데. 나중에 엄마 아빠 없을 때 오빠가 나한테 욕한단 말이야. 네 오빠 살린다 생각하고 그냥 먹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밖에 나가서 먹고 오든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고문을 시켜? 한수는 고문이 좀 필요해. 식탐을 이겨내려면 이런 순간들도 절제하고 참아낼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남편은 아들이 힘없이 누워있는 방문을 열어놓고 삼겹살을 굽게 한다거나 피자나 치킨처럼 아들이 눈 뒤집히게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곤 했죠. 그게 보통 힘든 일인가요? 일반적인 사람도 다이어트 할 때 치킨 냄새가 나면 결국 한 조각이라도 먹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식탐이 많은 애 앞에서 그랬으니 참기 어려웠겠죠. 결국 아들은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로 뛰쳐나와 치킨을 쥐고 우악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손에서 치킨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저는 무슨 열을 굶은 짐승을 본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성인 남자이라지만 저희 두 사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힘으로 미친 듯이 꾸역꾸역 음식을 집어 넣었거든요. 한수야, 안 돼. 안 된다니까. 참아야 한다고. 이거 놓으라고. 결국 남편은 아들 힘에 나가 떨어졌고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있는 유리창문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저와 딸은 남편을 부축하려고 뛰어갔는데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먹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막한 거실 속에서 아들이 치킨을 씹는 소리와 남편이 훌쩍거리며 우는 소리만 들리는데 저와 딸은 그 사이에서 바보같이 서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갑자기 우는 남편을 보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손을 놓더라고요. 다 내 죄다. 뇌재야. 내가 내 자식 망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아니, 왜 울어, 울기는. 내가 당신이 말릴 때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저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어디 가서 사람 새끼 소리나 듣겠냐고. 나는 그저 다 원망스럽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끼고 돌면서 저 지경까지 오게 한 어머니 아버지도 다 원망스러워. 그렇게 남편이 한탄하듯 중얼거리며 자책하는 사이 아들은 갑자기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다음 날까지 한참을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빠의 눈물이 효과가 있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결심했는지 나름대로 룰도 정해놓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끔 시댁 어른들이 찾아오셔도 겸상하는 일도 없이 인사만 하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갔죠. 아무리 손주 하시던 양반이라도 심각성을 느끼셨는지 빈말이라도 밥 한 술 뜨라는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번엔 마음 좀 단단히 먹은 거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그 사람 복직했는데도 혼자 운동도 나가고 제가 집을 비워도 따로 뭐 찾아 먹는 것 같지도 않고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평생 참는 법을 몰랐던 애잖아요. 한수가. 세상에, 나는 저거 평생 못 고칠 줄 알았다. 아무리 내 새끼여도 저거 저러다 큰일 나지 싶어서 나도 마음이 영 안 좋았는데 이제라도 고쳐먹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온 가족의 응원을 받은 끝에 아들은 3달 만에 무려 30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어요. 보기에도 전보다 훨씬 살이 빠진 모습으로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데 98kg으로 찍히는 숫자를 보고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제 오빠라면 쳐다도 보기 싫어하던 딸마저도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었죠. 거봐 한수야, 하니까 됐잖아. 안 되는 게 없잖아. 고맙다. 고마워 한수야. 장하다 정말.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너 먹고 싶은 거 오늘은 다 해줄게, 어? 안 돼, 이 사람아. 그러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또 먹으면 어떡해? 딱 하나만 선택해라. 딱 하나 먹고 싶은 거 사주마. 그렇게 아들이 30kg을 빼고 선택한 것은 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한 온전한 한 마리 치킨을 시켜주었고 세상의 온 가족이 아들 치킨 먹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냥 먹지 않아도 배부르단 말이 딱이었어요. 아들도 감격에 겨웠는지 닭다리를 한 입 먹더니 갑자기 오열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요. 남들이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겠다 싶겠지만 아들이 어떤 노력으로 거기까지 온 건지 잘 아는 우리 가족은 아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한수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식욕이 터지거나 입이 터지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하고 아빠는 이참에 네가 군대에 갔으면 싶다. 갑자기? 재수 준비하고 있는 애 보고 갑자기 입대라니. 차라리 지금 군대에 가버려야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건강도 되찾고 살도 더 빠지지. 아들도 애써 뺀 살을 다시 찌우게 될까 걱정했고 남편은 이참에 습관을 바로잡으려면 군대만한 게 없다며 입대를 종용했죠. 결국 그렇게 아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재수 준비를 하다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첫 휴가에서는 5kg을 더 빼오더니 제대할 때는 입대할 때보다 20kg이 더 줄어 완벽하게 살을 빼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온 식구들이 몰라보게 달라진 아들을 보고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죠. 저는 그게 아들에게, 아니 우리 가족에게 있을 마지막 불행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찐 살 때문에 넘치는 식욕과 식탐 때문에 항상 곤란했던 지난날을 끝내고
우리 아들도 남들처럼 군대를 다녀와 뒤늦게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는 등 평범한 사회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놀랍게도 아들은 연애도 시작했고 생각보다 멀끔하게 생긴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도 했죠. 그렇게 아들은 처음으로 저희 부부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부쩍 살이 찐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을 뺀 지 8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그 정도면 체질도 많이 바뀌고 습관도 잡혔겠지 싶었는데 8년 만에 처음으로 살찐 모습을 보니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를 불러다 지난날 눈물겨운 아들의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주며 단단히 일렀죠. 그러니까 행여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식탐이 보이면 네가 처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한수 씨가 많이 먹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많이 먹진 않아요. 안 그래도 한수 씨가 20살 때까지 살이 많이 쪄서 빼기 정말 힘들었다는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도울 테니까 어머님께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그럴 일 없을 거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똑부러지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이제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라며 살이 찌더라도 두 부부의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더라고요. 그렇게 한 몇 달은 잠잠했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다 싶던 아들은 그 후로는 크게 살이 분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사이 며느리가 임신해서 아들의 살 문제는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났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증손주도 아들을 간절히 바랐고 저는 뭐가 됐든 건강하게만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신한 며느리가 한밤중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 한수 씨랑 못 살아요.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수민아,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아니,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동안 저희 집이랑 어머님이 임신한 저 먹으라고 챙겨주신 것들 다 챙겨 먹더니 오늘은 언니가 저 먹으라고 다른 지방에서 사다 준 치즈케이크를 저 한 입 먹어보란 말도 없이 홀라당 다 먹어버린 거 있죠? 제가 그거 생각난다고 해서 언니가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사다 준 건데요. 뭐? 아니, 이 녀석이? 알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식탐은 스멀스멀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참을만 했답니다. 며느리가 몸집이 작았던 것도 원체 보통 사람보다 식욕이 없어 그랬던 거라 아들이 뭘 더 먹고 더 많이 먹는 것은 본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입맛이 당겨 이것저것 뭘 많이 사다 놨는데 사다 놓기가 무섭게 죄다 먹어버리니 그런 일들이 하나둘 쌓여 폭발하게 된 거죠. 화가 난 남편이 아들을 호출해 크게 혼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임신한 자기 마누라가 먹을 음식을 홀라당 먹어버리냔 말이야? 저는 그냥 있길래. 있길래?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한수, 너 똑똑히 말해봐라. 또 앞뒤 안 가리고 미친 듯이 처먹은 거 아니냔 말이야? 아니에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정말 생각 없이 냉장고에 치즈케이크가 있길래 눈에 보여서 먹은 거예요. 처형이 먹고 싶다던 거 힘들게 구해온 건 줄 알았으면 안 먹었겠죠. 너 하여튼 앞으로 뭐 먹을 때 항상 수민이한테 허락받고 먹어라. 삼시세끼를 먹더라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먹으란 말이야. 네. 너 한 번만 이런 일로 수민이 눈에 눈물 빼는 날엔 아주 너는 2배, 3배로 눈물 뺄 줄 알아. 알겠어? 너무 놀란 저는 그날 밤 꿈속에서 8년 전 살이 쪄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했던 아들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 자다 깨어났다고 하면 제 심정이 어땠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그건 그런 자식을 가져보지 않은 부모면 상상하기도 힘든 감정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잖아요. 저는 아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왜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지 그 뒤로 아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살이 더 붙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체 태생적으로 마른 체질이라던 며느리까지 배가 불러올수록 살이 붙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수민아, 너 괜찮아? 안 그래도 몸이 무거울 텐데. 괜찮아요. 제가 워낙 뭘 안 먹으니까 병원에서도 뭐가 됐든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살이 쪄도 안 좋아. 나중에 뺄 때 힘들어. 네, 주의할게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적당히 먹으라고 말하는 것도 참 민망했어요. 하지만 부부가 나란히 살이 찌고 있는 게 영 좋아 보이지 않은 건 사실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갑자기 안사돈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더라고요. 늦은 오후에 연락이 와선 다짜고짜 우리 집에 들른다기에 허둥지둥 집을 치우고 기다렸습니다. 서로 연락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예의가 없는 분은 아니었어서 많이 놀랐죠. 그런데 안사돈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앉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사돈, 내가 듣다 어이가 없어서 예의가 아닌 줄은 아는데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세요. 안사돈께서 이렇게까지 급하게 우리 집을 찾을 이유가 뭔지 저도 참 궁금해서요. 우리 수민이 살찐 거 보셨어요? 아, 예. 임신하면 살이 붙긴 하니까요. 아니요. 그게 정도가 있어요, 사돈. 그게 어디 임신해서 붙은 살처럼 보입니까? 평생 45kg을 넘어본 적이 없던 애가 지금 70이에요, 70.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많이 찌긴 쪘네요. 임산부가 가리지 않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살을 좀 찌워야 한다고 했으니 너무 마른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임신해서 체질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해도 너무 쪘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제 딸이 왜 그렇게 살이 찐 건지 사돈은 아시는가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저는 도통 사돈이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민이 그게 그렇게 살이 찐 게 다 정서방 때문이랍니다.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한수 때문이라고요? 아니, 왜요? 왜요? 왜요라뇨? 안사돈이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정서방 식탐에 식욕이 무시무시하다는 거. 그거야 옛날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벌써 9년은 된 일인데 애도 전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먹지도 않고요. 헐씨고 뭘 모르시네. 한 달 전 우리 집에 와서 정서방이 먹은 삼겹살만 3근입니다, 3근. 나는 무슨 TV 나온 먹방 유튜버 보는 줄 알았어요.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다 거덜내고 갔다고요. 아유, 뭘 그렇게나 애가 잘 먹기야 하는데. 그렇게 잘 잡수시는 사돈 아드님께서 임신한 내 딸 먹는 것까지 다 빼앗아 먹어서 그거 안 뺏기려고 꾸역꾸역 다 먹다 보니 글쎄 그렇게 살이 쪘답니다. 세상에 아무리 먹성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지 자기 마누라 먹을 것까지 그렇게 뺏어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정서방도 정서방이지만 가까이 살면서 제 딸을 친딸처럼 여기며 챙겨주시겠다 한 안사돈 말이 생각나서 서운해도 너무 서운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예, 사돈 마음이 어떨지 이해는 갑니다. 죄송해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날 남편도 없는 집에서 안사돈에게 그렇게 혼나듯 들은 말에 얼굴이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던지요.
결혼할 적에 친정이 너무 멀어 신경 쓰인다는 안사돈 말에 걱정 마시라, 제가 내 딸이라 생각하고 살뜰히 신경 써 보살피겠다, 그렇게 안심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달이 났으니 안사돈이 섭섭하고 서운할 만도 하죠. 산딸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일단 며느리 건강부터 챙기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 며느리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바보같이 왜 참고 살아 몸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그 사람 식욕 조절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죄송한 마음에. 어쨌든 곧 산딸이니 그때까지는 마음 편하게 먹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여기 있어라. 먹고 싶은 거 있음 얼마든지 말하고, 어? 그렇게 저희 집에 머무는 동안 며느리는 얼마간 자중하는 듯 하더라고요. 딱 먹을 만큼만 먹고 쓸데없이 식탐 부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함께 하루에 한 번 아파트 단지 산책도 하면서 막달에 5kg 정도는 빼고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도 단시간에 너무 많이 찌웠다고 우려했던 터라 혹시나 분만하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다행히 며느리는 건강히 사내 아이를 낳았고 5대 장손의 탄생에 시어머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기뻐하셨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태어난 아이의 기쁨도 드로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떨어져 지낸 시간 사이 아들이 살이 너무 찐 거예요. 차라리 둘을 전부 집에 들였어야 했는데 며느리 생각만 하다 보니 미처 아들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말릴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없었으니 얼마나 신나게 먹어댔겠습니까. 어느새 아들은 8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이미 결혼해 독립한 아들에게 우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며느리는 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그저 진심 어린 당부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가는 게 눈치가 보여 한동안은 먼저 방문하지도 않고 오랜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께서 증손주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셔서 아이 100일 때쯤 오랜만에 아들 내외 집을 찾게 된 거죠. 애 키우는 집이야 여느 집이 다 그렇다지만 집이 정말 개판 5분 전이 따로 없더라고요. 설거지거리도 잔뜩 쌓여 있었고 빨래는 건조대에 마른 채 그대로에 미처 분리하지도 못한 쓰레기가 다용도실에 한가득이었고요. 죄송해요. 경황이 없어서 청소도 못해서. 여기 앉으세요. 아휴, 한수야. 수민이가 애 보고 있으면 너라도 조금씩 치워야지. 집골이 이게 뭐야. 나도 쉴 시간이 없이 애 보기 바쁘단 말이야. 아버님, 제가 따로 음식할 시간이 없어서 두 분 그리고 할머님 드시기 좋은 것들 이것저것 시켰어요. 뭘 또 시켰어. 유 앞에 나가서 같이 먹으면 됐을 건데. 요즘 하도 독감이 유행이라니까 어디 애 데리고 나가기도 쉽지 않아서요. 누가 너더러 애 데리고 나가래? 한수 저거한테 맡기고 너나 데리고 나가서 밥 먹을랬지. 아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좀 치워주마.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두셔도 돼요. 너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내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그래.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응? 이래서 며느리 집에 함부로 오면 안 되는 건데. 며느리 살림에 손대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정말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움직인 거예요. 이제 겨우 부모가 된 애들이 알긴 뭘 알겠습니까? 둘째나 낳아야 감이 잡혀 집안 살림도 육아도 병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얼마간 빨래도 개우고 설거지도 하는 사이 애들이 주문했다는 음식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그게 한두 개가 아니지 뭐예요. 족발에 보쌈에 아구찜만 해도 이미 충분한데 상차림을 끝내고 나니 뒤이어 초밥에 회덮밥, 치킨까지.
대체 어떻게 먹으려나 싶은 잔치상이 차려진 겁니다. 아이, 뭘 이렇게나 시켰어? 치킨은 내가 먹고 싶어 시킨 건데, 나머지는 엄마, 아빠, 할머니가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시킨 거지. 아이, 이 녀석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죄다 시켜서 못 먹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아니요. 그런 걱정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나 남편 그리고 어머님은 보쌈이랑 족발 고기 몇 점 집어먹고 말았는데 아들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정말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행여 남아 버리게 되면 어쩌나 했던 걱정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말도 없이 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먹기만 하는데 저희는 무슨 쇼를 보는 줄 알았죠. 얘 수민아,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해. 네? 네. 아유, 이것 봐. 물 좀 마시고. 애들이 지금 자기가 뭘 먹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싶게 먹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사돈이 너무 서러워하시며 자기 먹을 것을 빼앗아 먹으니 자기도 챙겨 먹겠다고 욕심부리다 살이 쪘다는 이야기요. 그렇게 바쁘게 먹는 와중에도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서로 뭘 먹는지 눈으로 바쁘게 쫓는 것을 보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싶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거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더 많은 음식을 먹는지 시합이라도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먹는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기어이 8년 전 그때로 돌아가 버렸구나.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왔으면서 또 그 미련한 짓거리를 하는구나 싶어서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신한 자기 아내를 상대로 식욕을 터뜨리고 자기 아내까지 저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제 아들이지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인 거냐? 지금 너네가 뭘 하는지 알긴 아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식사 중에? 지금 이게 식사를 하는 거야? 처먹는 거지? 너네가 뭐래 그랬냐?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식탐 부리는 꼴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아이, 뭘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가장이고 독립한 사람인데 뭘 어쩌시려고요? 왜요? 전처럼 방에 가둬놓고 식판에 풀떼기에 계란이나 삶아주시려고요? 억지로 끌고 나가 달리기라도 시키실 거예요? 누가 하기나 한대요? 뭐야? 저요, 아빠가 뭐라고 하든지 다시는 그렇게 못해요. 아빠, 엄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러다 취직이나 할지 장가 나갈지 걱정이다 그러셨죠. 저 취직도 했고 장가도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아이, 이 녀석이? 그럼 이게 지금 정상이라는 거냐? 눈에 빼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먹는 게, 네가 지금 먹은 게 초밥인지 족발인지 넌 알고나 먹는 거냐고? 알고 먹든 말든 제발 신경 좀 끄시라고요. 대체 언제까지 제가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귀찮게 구실 건데요? 저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러다 너네 다 죽는다고? 죽긴 누가 죽어요. 이렇게 살아도 알아서 다 자기 밥벌이하고 산다고요. 그러실 거면 나가세요. 저희 먹는 걸로 참견하실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갑자기 아들은 격분한 듯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8년 전의 서름을 쏟아냈어요. 저희는 느닷없이 손주 보러 왔다가 문 밖으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러지 말라고 아들을 말려봤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하시고 저희 부부도 너무 황당해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죠. 그 뒤로 한동안 왕래도 끊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8년이란 시간이 흐른 사이 저희 부부도 많이 늙었고 장성한 아들 상대로 싸울 힘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애들 사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어. 젊은 애들이 왜 저러고 사느냔 말이야.
이제 부모가 신경 쓰고 책임져 줄 나이도 지났잖아. 아이, 당신도 그만 신경 꺼. 지들 인생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뒤치다꺼리를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민이 그거 그렇게 살찐 거 볼 때마다 우리 한수 때문인 것 같고 사돈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파서 그렇지. 수민이는 뭐 어린애야. 저도 생각이 있음 지 남편 따라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 남편도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시달려오면서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았어요. 지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저희는 아들 부부의 문제에 손을 놓기로 결정했죠. 차라리 그러고 나니까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다시 왕래하기 시작하면서는 손주 보고 싶어 가끔 얼굴이나 보는 정도였는데 살이 찌거나 말거나 식탐을 부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질 않으니 큰 소리 오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며느리는 계속 살이 쪄갔고 손주가 5살이 될 무렵에는 무려 100kg에 육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 어린이집에서 손주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비상 연락망으로 제 번호를 넣어놨는데 한 번도 그럴 일이 없었다 보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린이집으로 가면서 아들 내외에게 연락해봤지만 받질 않았고 결국 아프다는 손주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갔죠. 그런데 병원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 영양실조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할머님께서 보호자가 아니세요? 얘도 부모가 있죠. 아들 손주인데 바빠서 급해서 내가 병원에 데려온 거예요. 솔직히 제 소견으로 보자면 이런 말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동학대로도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검사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발달 정도도 또래 아이들보다 너무 늦고 몸집도 너무 작고요. 아동학대요? 저도 참 무신경했던 게 애가 못 먹어 그렇게 자라지 못했단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손주가 며느리를 닮아 태생적으로 몸집이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살이 드룩드룩 쪄 있는데 애가 못 먹어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에 제가 책임지고 건강 챙기겠다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영양제 하나 맞고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 그 길로 병원에서 나와 고깃집에 가서 돼지갈비를 사 먹였죠. 어찌나 잘 먹는지 그동안 이렇게 잘 먹는 애가 집에서 뭘 못 먹어 이 지경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5년여 만에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아갔어요. 똑똑하게도 손주가 비밀번호를 쳐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저 문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거기가 무슨 집입니까? 어디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가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온갖 택배 박스와 분리수거가 필요한 쓰레기들이 거실에 쟁여져 있는데 제대로 씻지도 않고 쌓아둔 건지 음식물 썩은 내가 말도 못하게 나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야 기력을 찾은 손주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도통 연락을 받을 생각이 없던 그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잠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방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보니 술을 마시다 잔 것 같은데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 출근해 회사에 있을 아들 녀석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그렇게 대책 없이 술에 취해 퍼질러 자고 있는 꼴을 보니 순간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인 며느리는 손도 못 대고 아들 등짝을 치며 깨웠어요. 정한수! 정한수! 뭐야?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지 못해? 뭐야? 엄마? 뭐야? 여긴 어떻게 왔어? 아들은 까치집이 내려앉은 뒤통수를 긁으며 무거운 제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죠.
그러면서 며느리 등짝을 치면서 깨웠고 며느리도 비몽사몽 눈을 떴다 저를 보고 놀랐는지 아들보다는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대체 지금이 몇 시인 줄 알기나 아니? 너 서준이 하원 시간 지난 건 알아? 네? 뭐지? 핸드폰이 왜 꺼져 있지? 어머니 잠시만요. 저 서준이 데리고 와야 돼서요. 내가 데리고 왔다. 네? 엄마, 나 할머니랑 고기 먹었어. 뭐, 고기? 무슨 고기? 엄마, 얘 데리고 가서 고기 먹었어? 이 화상아. 아이씨, 왜 때려? 지금 이 상황에 고기가 귀에 들어와? 어린이집에서 나한테 전화 왔다. 애가 아픈데 두 부모가 연락이 안 돼서 비상 연락망 보고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다고. 서준이가 아프다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멀쩡해? 어린이집 선생님 말로는 며칠 전부터 애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너한테도 말했다는데? 원래 몸이 좀 약해서. 약하기는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알아? 네 아들 영양실조란다. 세상에, 요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부모 있는 애들 중에 영양실조가 웬 말이야. 내가 세상 사람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니들 그렇게 뒤룩뒤룩 얼굴에 기름이 넘치도록 처먹으면서 네 자식이 영양실조라는 게 말이 돼? 영양실조? 의사가 돌팔이인가 보지. 엄마 말대로 부모가 먹을 것을 이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영양실조야? 뭐? 참나. 그건 그렇고 한수 너는 왜 이 시간에 집이야? 한참 회사에 가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회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뭐? 회사를 왜 그만둬? 몰라. 일어나니까 배고프네. 수민아, 짜장면 먹을래? 아니야, 나는 괜찮아. 괜찮기는. 시키면 또 정신없이 먹을 거면서. 사달이 난 것은 저뿐이었고 아들은 이 상황에도 태연이 배가 고프다며 짜장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제 속이 까맣게 타서 제가 되고도 남았죠. 당황스럽고 화가 난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로 나와 대충 테이블을 치우고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을 한 병을 쉬지 않고 들이키더니 텔레비전을 틀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안절부절 못하며 뭐라도 치우려고 하는데 살이 붙어 몸이 굼떠 그 꼴도 보기 싫더군요. 말해봐. 회사를 왜 그만둬? 그냥 그럴 사정이 있었어. 그만뒀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되지. 뭘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네가 지금 회사 쉴 때야? 수민이도 일 안 하고 서준이는 커가는데 가장인 네가 아무 일도 안 하면 네 자식은 어떻게 키울 건데? 당분간 벌어놓은 걸로 살면 되고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진짜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애 데리고 왔으면 그냥 가 이제. 대체 부모의 책임이란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그때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남이어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 사이 배달된 짜장면이 왔는데 저는 손주랑 고기를 먹고 와서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짜장면 곱빼기 4개에 탕수육 대짜를 시킨 거예요. 며느리는 애를 데리고 제 눈치 보기 바쁘길래 그 꼴도 보기 싫어 저녁은 먹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둘이 마주 앉아 또 전투적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요. 여러분도 한번 보셨어야 해요. 요즘 유튜브에서 먹방이니 뭐니 하며 엄청나게 많이 먹는 애들 있잖아요. 딱 그 꼴인데 그나마 그런 애들은 홀쭉하니 말라서 그렇게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신기하다 하지만 우리 애들이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 신기하기는커녕 정말 눈 뜨고 봐주기 힘들더라고요. 짜장면 곱빼기 하나를 각각 쥐고 순식간에 해치우고 두 번째 짜장면 그릇을 쥐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손주가 먹고 싶은지 면 하나 남지 않은 짜장면 그릇에 손가락 넣어 소스를 찍어 먹길래 탕수육이나 먹으라고 하나 집어줬는데 아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손주 손에 있는 탕수육을 빼앗아 자기 입으로 넣는 게 아니겠어요? 정한수! 아, 쏘리. 나도 모르게 그만. 아이, 서준이 너 아까 할머니랑 고기 먹었다며. 그래도 먹고 싶은데. 그만 먹어. 울 또 먹으려고? 엄마랑 아빠는 고기도 못 먹었어. 아들의 말에 손주는 주눅이 든 듯 입맛만 다시다 자리에 앉고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탕수육 하나를 집어 애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왜 이 돼지 같은 아들 부부 밑에서 자라는 손주가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식탐에 눈이 멀어 미쳐버렸으면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까지 빼앗아 자기 입에 쳐넣을 수가 있나요? 그쯤 되니 그것들이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고 정말 하등한 짐승처럼 보이더군요. 알고 보니 아들은 너무 살이 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잘린 거였습니다. 그게 무려 3달 전의 일이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사돈 부부를 만나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대동해 아들 부부 집을 찾은 거예요. 뭐예요? 경찰관님이 우리 집까지 무슨 일로 오신 건데요? 정한수 씨, 김수민 씨, 아동학대 혐의로 의심 신고받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동학대요? 말도 안 돼요. 저희가 서준이를 학대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기는 니들이 하는 짓이 딱 아동학대지. 뭐가 아동학대냐? 뭐야? 엄마가 신고한 거야? 엄마 미쳤어? 이 미친 건 자네지. 어떻게 애비라는 것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책임감도 없이 살아? 지금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야? 장인어른, 저희 집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문제 없다고요. 문제가 없긴 왜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난번 찾아간 의사 만나서 아동학대 소견서까지 가지고 왔다. 너네 이러다간 너네뿐 아니라 서준이도 큰일 나는 거야. 네 자식 죽일 셈이야? 아이, 진짜 왜 엄마는, 한수야, 수민아. 그러지 말고 치료받자. 너네 지금 정상 아니야. 지금 집안 꼴하며 너네 거울 좀 봐라. 당장이야 젊어 어떻게든 버티고 있겠지만 조금만 더 나이 들면 골병 든다. 서준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네 자식이 너네 부끄러워 모른 체 하고 살고 싶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 알았어. 먹을 거 줄이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게.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못하잖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어? 그럼 어쩌라고. 무슨 치료를 받으라는 건데. 검사 받아. 식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도 뇌에 문제가 있기도 하대. 엄마도 이렇게까지 권하고 싶진 않았는데 너네 약물 치료 받자, 응? 그래, 수민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엄마 속 타들어 쟤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작고 예뻤던 네가 지금 꼴이 이게 뭐냐고. 안사돈의 눈물을 시작으로 며느리도 울고 손주도 울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죠. 경찰은 여차저차 사정을 듣더니 특수한 상황이라 판단하며 연행을 뒤로 밀었고 손주를 저희한테 맡기는 걸로 합의한 후에야 돌아갔습니다. 오랜 설득이 필요했지만 결국 아들 내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 설득에는 다시 경찰이 동원되었는데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친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 며느리부터 움직였죠.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딸이 동의한 마당에 사위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시키겠다고 했고요. 그러니 아들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수야,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제발 이 엄마 아빠 마음 좀 헤아려다오. 이러다 자식 앞세운 부모 되기도 싫고 저 어린 것 부모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도 않아. 정신 차리자. 너 할 수 있잖아, 응? 그렇게 아들 며느리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지만 주변에 저 같은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참 민망하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엔 정신과 치료 쉽게 받는다곤 하지만 제 손으로 아들 부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애들이 입원하고 나서 며칠은 소주 반병은 마셔야 잠이 들었고 남편은 끊었던 담배도 다시 찾았어요. 시어머니껜 비밀로 하자고 해놓고선 도저히 힘들어 못 참겠는지 술 마시고 어머니를 찾아가 이게 다 어머니랑 아버지 때문이다. 괜히 심술을 부리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아직도 마음이 매우 힘듭니다. 남들은 자식 키우는 게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자식만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지난한 시간을 버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쓴소리도 상관없으니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